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인민에게 보내는 영상편지입니다. 위화도는 우리 역사에서 매우 유명한 곳입니다. 1388년 5월 22일 이성계가 이곳에서 요동 정벌군 5만 명을 되돌려 개경으로 진격한 것이 500년 조선 왕조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그때로부터 637년이 지난 2025년 2월 10일 위화도 벌판에 1만 명은 좋게 넘을 북한 군인들이 줄을 맞춰 서 있었습니다. 이성계 위화도 해군 이후 이곳에 이처럼 많은 군인들이 모인 것은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날 김정은은 위화도에 450정보 규모의 온실농장과 남새과학연구 중심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하고 착공식의 첫 삽을 떴습니다. 450정보는 여의도 면적이 1.5배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말 신의주 대홍수 이후 6개월 동안 위화도에 새로운 주택 단지들을 건설한 데 이어 올해는 입주자들이 일할 수 있는 초대형 온실을 건설하려 하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온실 농장은 건설하는 데는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진 않습니다. 대신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난방에 드는 연료, 수경 재배에 드는 전력, 화학비료 등이 필수적입니다. 주민들의 난방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북한이 뜬금없이 초대형 온실을 지어 운영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북한은 생산비를 시장에서 환수할 수 있는 시장경제 체제도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생산 가능성에 의문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북한의 대형 온실 건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북한은 2019년 2월 함경북도 중평리에 200정보 규모의 온실 농장을 준공한 이후 2022년 10월 함경남도 연포리에 280정보 온실 농장을 2024년 3월 평양 강동군에 300정보의 종합 온실 농장을 건설했습니다. 열 적외선 위성 관측에 따르면 이 온실 농장들은 지금도 가동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즉 대규모 온실 농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김정은의 삽질은 온실 농장 건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연초부터 김정은은 여러 곳을 방문해 다양한 건설 구상을 밝혔습니다. 김정은이 향후 건설하겠다고 밝힌 대상은 원산 갈마 관광지구 6월 개장, 매년 군병원 및 종합봉사소 20개, 지방공업공장 20개 건설, 평양 화성지구 1만 세대 완공 및 강동 일대 거리 건설 등입니다. 함남 나공군에 대규모 바닷가 양식장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김정은은 지난해 수해 피해를 본 신의주 일대 수천 세대 규모의 주택단지를 복구했으며 지방공업공장 20개도 완공했습니다. 5년 동안 평양에 매년 1만 세대 아파트를 지어 모두 5만 세대를 완공하겠다던 2021년의 공약도 실현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건설 규모가 훨씬 더 방대해집니다. 당연히 드는 돈도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김정은의 자신감과 통 큰 씀씀이를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겠죠. 특히 근래의 북한 상황을 보면 이런 의문은 더 커지게 됩니다. 2017년 사상 최강의 유엔 대북 제재가 시작된 이후 북한 수출액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던 5대 주력 수출 품목, 즉 석탄, 철광석, 직물, 편물, 수산물과 5대 수입 품목, 즉 연료, 전자, 기계, 차량, 철강의 수출입 비중은 0%에 가깝게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사태로 2020년 1월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면서 폐쇄된 국경을 다시 개방했던 2023년 8월까지 3년 7개월 동안 대외교역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6년 동안 외화를 벌 길이 사실상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폭풍 건설 사업이 가능한 것은 이후 1년 5개월 동안 어디에선가 돈이 생겨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북한이 아무리 내부 자원을 총동원한다고 해도 대규모 건설을 위해선 많은 것들을 해외에서 사와야 합니다. 건설에 필요한 특수 세멘트, 철강은 물론 내부 인테리어에 필요한 자재, 설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이 자체 생산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압록강 홍수 피해 복구를 선언한 지난해 8월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건설용 벽돌은 상반기 평균에 비해 21배나 많았습니다. 북한은 건설용 벽돌조차 제대로 생산하지 못해 사와야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의 대규모 건설 사업을 가능하게 한 외화 수입원은 어디일까요? 일단 중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상 최강의 유엔 대북 제재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6년에 북중 무역 규모는 58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대중 무역 의존도는 88.2%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2024년 북중 무역 규모는 21억 8천만 달러로 8년 전에 비해 37.6%에 그쳤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2016년에 26억 달러였던 대중 수출액이 지난해엔 3억 2천만 달러로 급감한 것입니다. 여기에 취약으로 악화된 북중 관계까지 감안하면 김정은이 중국에서 외화를 벌어올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에게 대규모 토목 공사에 매달릴 자신감을 줄 돈주머니 출전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의 탄약과 무기, 심지어 파병까지 해서 돈을 벌었을 가능성입니다. 이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양국이 침묵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머지않아 끝나게 된다면 이후 뒤따를 대규모 건설 수요에 북한 노동자들이 대거 파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산 갈마 관광지구를 러시아 전상자 수만 명을 위한 휴양시설로 전용한다면 김정은의 돈주머니는 더욱 불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북한 해커들의 활약입니다. 올해 2월 21일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에선 사상 최대 해킹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해커들이 무려 15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빼갔다고 합니다. 또 미국 암호화폐 분석회사 채널 리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해커들이 탈취한 암호화폐 액수는 13억 4천만 달러로 전 세계 가상자산 해킹 피해액의 61%에 이릅니다. 이 분석대로라면 김정은은 세계에서 훔친 돈만으로도 충분히 대규모 토목 공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 해커들의 대다수는 중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계가 북한 해커들의 활동을 막지 못하면 도둑놈의 자신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주머니가 불룩해진 김정은이 도처에 대규모 공사를 벌려놓는 속내도 꿰뚫어 봐야 합니다. 아파트와 온실, 지방산업 공장 건설이 전적으로 인민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정은이 진정으로 인민을 생각한다면 건설에 앞서 민생부터 챙겨야 합니다. 인민에겐 온실의 토마토 오이보단 온실을 짓느라 없어진 농토에서 생산하는 옥수수가 더 소중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쌀 1kg은 1년 전에 비해 60% 오른 8,000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고 달러 환율은 1년 전에 비해 2.5배나 더 뛰었습니다. 석탄과 화목 가격도 최근 두 달 동안에만 50% 이상 뛰었습니다. 인민은 급작스럽게 오른 식량과 땔감 가격을 감당할 수 없어 줄인 배를 안고 추위에 떨고 있는데 김정은의 삽질 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역사 속에 사라진 수많은 독재자들이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남겨주었습니다. 독재자들에게는 국민을 채찍질할 구실이 필요합니다. 채찍을 휘두르기엔 대규모 토목 건설만 한 것이 없습니다. 민생이 파탄나 국민의 불만이 커질수록 채찍의 강도도 높아집니다. 인민이 마감 시간이 정해진 삽질 과제에 정신을 쏟다 보면 불평을 할 여유도 없게 됩니다. 김정은은 그저 채찍만 열심히 휘두르면 됩니다. 생활고로 인한 인민의 아우성이 높아질수록 김정은이 휘두르는 채찍 소리는 더욱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 비명소리 언제면 잦아들까요? 그건 북한 인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